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그 일을 잘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히 잊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엄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살림까지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요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엄마의 얼굴은 쏙 빼닮았는데도 요리 실력만큼은 닮지 못했는지 아무리 엄마를 따라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엄마를 따라서 볶음밥을 해봤는데 제 남동생들이 그걸 먹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으악, 짜! 누나,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지? 뭐? 내가 너희를 왜 골탕을 먹여? 맛이 그렇게 이상해? 누나 만들면서 간도 안 봤어. 누가 보면 소금을 들이부은 줄 알겠다. 그리고 볶음밥인데 야채가 왜 이렇게 커? 여기 위에 올라간 계란 후라이도 다 탔잖아. 누나 우리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라니까. 아휴, 아까 내가 먹어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 진짜 나 왜 여러 번 해봐도 엄마처럼 안 되는 거야. 이번엔 진짜로 맛있을 줄 알았는데. 비록 저는 요리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공부는 조금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적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건 바로 직장 일이었어요. 제가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한다는 것도 너무 뿌듯했고 처음 해보는 업무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팀 회의를 하는데 팀장님이 새로 거래를 하게 된 업체가 있다면서 그 업체를 누가 맡을지 정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민도 없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 업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수연 씨 지금도 맡은 업체 많지 않나? 요즘에 일이 많아서 맨날 야근하고 늦게 가는 것 같던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왕 야근하는 거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죠. 그 업체 제가 맡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 업무 능력이 더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집에 와서 매일 업무 서적을 보며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 막내 남동생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와, 누나 혹시 회사 사장 자리까지 노리는 거야? 집에 왔으면 좀 쉬지. 뭔 공부를 또 그렇게 해. 나 같으면 TV도 좀 보고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그러겠다. 난 이게 재밌어서 그래. 그리고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 난 진짜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 될 거야. 월급 받은 만큼만 대충 일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 회사 상사분들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군요.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성격이 되게 자상하고 듬직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늘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솔직히 수연이한테 완벽한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어딘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 성실함과 책임감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적어도 처자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되게 솔직하면서도 듬직하다며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결혼해서 잘 살라고 덕담을 많이 해주셨죠. 그 후 시골에 있는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엄청 궁금했는데 인상도 선하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 앞으로 우리 가족 되는 거 정말 환영해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예비 형님도 밝게 웃으며 이러시더군요. 우와,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결혼하는 거예요? 예비 동서, 우리 도련님 인성 하나만큼은 어딜 가도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련님 잘 부탁드려요. 아, 형수님, 누가 보면 동생 장가 보내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제가 형수님보다 서열은 낮지만 그래도 나이는 제가 2살 많거든요. 2살 많은 게 뭐 대수인가요? 예전부터 같이 지내던 도련님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뿌듯해서 그렇죠. 아무튼 결혼하게 된 거 진짜 축하해요. 예비 시댁은 집안 분위기가 엄청 화목해 보이더군요. 딱 봐도 이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가 바로 예비 형님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숙 부부랑 엄청 친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숙이랑 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넷이서 다 같이 술 한잔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형님 칭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여보, 앞으로 우리 형수님이랑 친하게 지내. 우리 형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20대 중반에 일찍 우리 형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에 웃음을 많이 가져다 주신 분이거든. 그리고 형수님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 줄 알아? 난 솔직히 우리 형보다 형수님을 더 존경한다니까. 에이, 서방님은 뭘 또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사람 쑥스럽게. 왜요? 맞는 말이잖아요. 저 예전에 취업 안 돼서 힘들어할 때 형수님이 형 설득해서 작은 방 하나 내어주셨잖아요. 취업할 때까지만 잠깐 거기서 지낸다는 게 결국엔 그 집에서 먹고 산 기간이 5년이네요, 5년. 제가 이렇게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된 건 다 형수님 덕분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남편이 취업이 잘 안 될 때 시골에서 서울까지 면접을 보러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 시숙네 집에서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때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 엄청 잘해줬었대요. 한 번은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던 남편한테 형님이 용돈을 쥐어준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두련님, 요즘에 취업 준비하느라 친구들도 잘 못 만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좀 풀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돈으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요. 사람이 숨 돌릴 시간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저 돈 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형수님. 아직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도련님이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질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아끼지 말고 꼭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알았죠? 게다가 형님은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도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네요. 오죽하면 시숙이 저희 남편을 질투하기까지 했었대요. 여보, 왜 맨날 두이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줘? 내가 좋아하는 해물찜도 좀 해주면 안 돼? 당신은 회사에서 점심도 맨날 사 먹고 회식할 때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잖아. 도련님은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서라도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분간만 당신이 좀 이해해주라. 하루는 또 남편이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혼자 끙끙댔던 적이 있었대요. 시숙네 집에서 신세 지는 게 미안해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챈 형님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저희 남편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왜 혼자 그러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이 약 좀 먹어봐요. 아무리 다 큰 어른이어도 감기 몸살 함부로 넘기면 큰일 나요. 아휴, 형수님, 저 때문에 약국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형수님도 학원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해요. 그나저나 이따가 우리 남편 들어오면 한마디 좀 해야겠어요. 동생이 아프면 형이라는 사람이 좀 신경을 써야지.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남자 형제라 그런지 몰라도 이럴 땐 세심함이 좀 부족하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형님이 참 정이 많고 좋은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허허 웃더라고요. 우리 형수님이 나보다 나이는 2살 어린데 하는 것만 보면 거의 누나야, 누나. 난 아직도 우리 형같이 평범한 사람이 형수님같이 좋은 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신기하다니까. 우와,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시댁 식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형님 보고 많이 본받아야겠어요. 아유, 본받긴 뭘. 그냥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나보다 동서가 훨씬 좋은 사람 같아. 그냥 딱 보기에 그런 느낌이 온다니까. 그렇게 그날은 넷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살림을 너무 잘해서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가서 반찬을 먹었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와, 어머님, 음식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어머님이 하신 반찬은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죽어도 이런 맛이 안 나오던데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는 거예요? 아, 그거? 그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네 형님이 만든 거야. 남들은 시어머니가 반찬해서 아들 집에 갖다 준다는데 우린 신기하게 그게 반대로 됐다. 네 형님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느라 바쁜데도 틈만 나면 반찬을 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지 뭐니.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지 밥 2공기 아주 뚝딱이야.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형님, 저도 음식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저 형님이 내는 맛에 딱 반만 따라가도 소원이 없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님은 방긋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앞으로 하나씩 알려줄게. 뭐 그렇게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해보니까 손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동서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마 배우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야. 형님은 그 이후에 저한테 반찬이며 찌개며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형님이 알려준 대로 오징어 무침을 해봤는데 남편한테 먹고 평가해 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당신이 만든 거야? 진짜 새콤하고 맛있는데. 그래? 진짜 맛있는 거 맞아?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니고? 진짜 맛있다니까. 당신 요즘에 우리 형수님한테서 반찬 배운다더니 꽤 실력이 늘었나 봐. 이런 거 가르쳐 줘도 못 따라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래도 당신은 소질이 있긴 있나 보네. 솔직히 제가 먹어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섭섭해할까 봐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언젠간 꼭 형님의 맛을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시댁에서 김장을 할 때도 형님이 제 옆에 꼭 붙어서 정말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동서, 김치 속 재료를 만들 때도 양념 비율이 되게 중요해. 매운맛, 짠맛, 단맛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되거든. 그래서 뭘 더 넣어야 될지 모를 땐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돼. 그리고 배추에 양념을 묻힐 때도 양념을 너무 많이 묻히면 나중에 익었을 때 짜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정도로만 하면 딱 맛있게 될 거야. 우와, 형님은 어떻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안 나는데 거의 저보다 100년은 더 사신 분 같아요. 그런데 형님은 음식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자꾸 눈이랑 피부가 자꾸 가려워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알레르기인 것 같다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진먼지 찐득이 알레르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형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형님이 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동서도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었구나. 우리 지우도 똑같은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가 잘 알거든. 그거 이불만 잘 빨아도 훨씬 괜찮아져. 내가 알아보니까 이불을 2주에 한 번씩 60도 이상에서 삶아야지
진먼지 진드기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일반 가정집에서 이불을 어떻게 삶겠어. 그래서 난 2주에 한 번씩 이불을 빨고 건조기 고온으로 돌리거든. 그랬더니 많이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동서도 똑같이 한번 해봐. 우와, 형님은 진짜 모르는 게 없네요. 완전 척척 박사가 따로 없어요.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형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형님은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면서 잘해주고, 저도 형님을 잘 따르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엄청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끼리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요. 저희 시댁 식구들 모두가 형님한테 다들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숙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형님이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내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과일을 이렇게 예쁘게 깎냐고 칭찬을 했더니 옆에서 시숙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재수 씨, 이 사람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이 정도 과일도 못 깎아서 되겠어요? 재수 씨가 우리 와이프 좋아하는 건 아는데 띄워줘도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서요. 어머, 아주버님, 결혼한 지 오래됐다고 이런 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원 강사로 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뭐 과일만 잘 깎나요?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조카도 잘 보고 이 정도로 완벽한 여자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결혼한 거 진짜 행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하여튼 내가 너무 잘난 마누라 얻어가지고 탈이네. 저 같으면 저렇게 훌륭한 아내를 공주처럼 모시고 살았을 텐데 시숙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조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시숙한테 딱히 큰 불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도 둘을 낳고 여전히 형님과 잘 지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쯤 됐을 때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선 울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동서,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동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이 예전에 한번 바람을 피웠었거든. 그때 내가 한번 용서해줬는데 이번에 또 바람을 피웠대. 그냥 잠깐 만난 거라고 변명을 하는데 아무리 잠깐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뭐라고요? 정말 아주버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휴, 내가 진짜 미쳐. 어떻게 형님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필 생각을 해요? 아주버님 진짜 제정신 아니시네. 그 일 때문에 저희 시댁은 완전히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시숙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형,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있냐고? 아이, 너까지 왜 그래? 난 그냥 한순간의 불장난이었을 뿐이야. 이젠 그 여자랑 만나지도 않고 다 끝났다고. 불장난? 그럼 그 불장난에 타들어가는 형수님 마음을 어떡할 건데? 형 진짜 이럴 거야? 제발 형수님 눈에 눈물 좀 나게 하지 마. 형 그러다가 천벌 받아. 알아? 시숙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한동안은 정말 시댁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마음이 너무 넓으셨던 건지 이번에도 시숙을 용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걱정되어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 우리 지우가 아빠 없이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참아야겠더라고.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믿어봐야지 뭐. 그 후 시숙은 저희 시부모님한테 등짝을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제발 처자식한테 상처 주지 말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면서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난 후엔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형님도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보다 육아 선배라 애들 키울 때도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시더군요. 동서,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땐 밥전을 한번 해봐.
내가 우리 지우한테 해줬었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 밥전이요? 그게 뭐예요, 형님? 애들이 잘 안 먹는 야채 있지? 그거 엄청 잘게 다져가지고 밥이랑 섞은 다음에 거기에 계란까지 풀어가지고 소금 간을 살짝 하는 거야. 그걸 후라이팬에 동그랑땡 부치듯이 작게 부치면 애들이 엄청 잘 먹는다. 동서도 다음에 한번 해봐. 형님 말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저희 애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안 그래도 잘 안 먹는 야채를 어떻게 먹일까 고민했는데 역시 형님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마 형님 덕이 제일 컸을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도 저한테 잘해주셨지만 제일 큰 도움이 된 건 바로 형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숙이라는 사람은 그런 형님한테 또 한 번 씻지 못할 상처를 주더군요. 지난번에 바람핀 걸 용서해 준 지 3년이 지났을 때 시숙이 또 한 번 바람을 피고 만 거예요. 이번엔 형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동서, 나 이번엔 진짜 못 참겠어. 세상에, 지금이 벌써 세 번째야, 세 번째. 내가 두 번이나 눈 감아줬으면 앞으로 여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나 진짜 이렇겐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이제 그 인간 얼굴만 보면 너무 역겨워서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려고 그래. 나 이제 다 싫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다고. 결국 형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숙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잠 뻔뻔했던 시숙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조카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형님도 질릴 만큼 질렸는지 조카의 얼굴을 보면 시숙이 떠오를 것 같다며 결국 조카를 시숙한테 맡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형님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조카까지 두고 갔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 명절이 되었는데 형님이 없으니까 시댁이 초상집처럼 너무 조용하더군요. 평소엔 전 형님이 나서서 저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시부모님한테 사근사근하게 말도 걸고 했었는데 이젠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숙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열불이 터지셨는지 저희 시아버지께서 누워있는 시숙한테 쿠션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야, 이 한심한 놈아. 정신 못 차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다가 우리 집안의 보물 같은 며느리 잃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쉬고 있을 때야? 너 당장 나가.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아, 진짜 아버지까지 왜 그래요? 그냥 재미로 잠깐 만났을 뿐이에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심심해서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 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아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키웠구나.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배신한 우리 첫째 며느린 억만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니까짓게 감히 그딴 짓을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너 당장 나가. 오늘부로 너랑 나랑 부자지간의 연도 끊어버리려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시숙은 시아버지한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전 형님은 저희 시댁에 항상 웃음을 가져다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희 남편도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 후 저는 전 형님이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를 몇 번 해봤는데 한 번도 받질 않더군요. 아마 저도 똑같이 시댁 식구니까 제 얼굴도 보기 싫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턴 저도 괜히 사람 마음 들쑤시고 싶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이혼한 지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회사 경기 남부 쪽에 공장 하나 있는 거 알지? 이번에 내가 그 공장 책임자로 발령을 가게 됐어. 대표님께서 적임자가 나밖에 없다면서 꼭 가달라고 하시네. 뭐? 그럼 앞으로 거기로 출퇴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말인데 그쪽에 집을 하나 얻어서 당분간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주말 부부? 아니, 저 밑에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집에서 출퇴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차 안 막히는 시간에는 1시간이지. 출퇴근 시간엔 2시간도 넘게 걸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자로 가는 건데 당분간은 그쪽에서 지내면서 최대한 회사 일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가 남편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수연아, 윤서방 타지에서 혼자 고생할 텐데 주말에 오면 이거라도 좀 챙겨줘라. 처자식 여기에 놔두고 혼자 지내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니. 그러니까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엄만 남편한테 전해주라면서 반찬도 바리바리 만들어주시고 저희 아빠도 주말에 남편 오면 푹 쉴 수 있게 해주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당부를 하시더군요. 저도 남편이 고생하는 것 같아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평일엔 전화 통화도 자주 했는데 통화를 할 때마다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야. 이번 주말엔 같이 놀이공원이라도 놀러 가고 싶다는데 어때?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어쩌지? 나 이번 주엔 주말에 못 갈 것 같거든. 이번에 공장에 좀 급한 일이 터져서 주말에도 그것 때문에 바쁠 것 같거든. 애들한테 미안한데 다음에 가자고 얘기 좀 해주라. 다음에 가면 내가 당신이랑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가족이랑 떨어져 살면서 외롭고 힘들 텐데 그래도 묵묵히 버텨줬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회사 차장님이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제 사수로 계셨던 분이라 엄청 존경했는데 승진을 하시니까 저까지 기쁘더라고요. 부장님께선 기분이 좋으셨는지 직원들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주말에 시간 어때? 나 승진한 기념으로 우리 와이프가 직원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 다들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나? 우와, 그럼 당연히 가야죠.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저는 직원들과 함께 부장님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가는 와중에도 너무 화기애애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각자 선물을 사긴 했지만 그래도 과일 같은 거라도 더 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내 생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부장님 댁 가기 전에 마트라도 잠깐 들렀다 갈까? 과일이랑 후식으로 먹을 만한 거 몇 가지 좀 사가자고. 그런데 이것저것 사들고 부장님네 집 앞에 도착하자 부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부장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부장님께서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주말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네. 오늘 우리 와이프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다들 실컷 먹고 가. 부장님네 집은 1층에 한 집밖에 없는 다세대 주택이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동네라 고개를 기웃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는데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차 번호판을 봤는데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 차는 제 남편의 차였거든요. 남편이 지금 있는 곳은 경기 남부권이고 여긴 서울이었는데 왜 남편의 차가 여기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야? 이 차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김 과장, 왜 그래? 그 차 아는 차야? 그거 우리 건물 201호 차인데. 네? 뭐라고요? 부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 우리 밑에 집 201호 차라고. 거기에 젊은 부부가 살거든. 그런데 그 차가 왜? 저는 순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일단 자초지종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장님, 저 잠깐 급하게 통화할 게 있어서요.
죄송한데 저 빼고 먼저 올라가세요. 저 좀 있다가 바로 올라갈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부장님이 알겠다면서 직원들을 끌고 먼저 올라가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정면 돌파해보자는 생각에 201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선 인터폰에 안 보이게 바닥에 쭈그려선 현관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러자 안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세요? 제가 계속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계속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한 4번쯤 그렇게 하자 안에 있던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벌컥 열더군요. 아이, 도대체 누구시냐고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현관문을 연 제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로 남편이 이곳에 있더군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돼선 뒷걸음질을 쳤어요. 뭐야?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저는 대답은 하지 않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정말 경악할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거실 소파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떡하니 앉아 있더군요. 그건 바로 제 전 형님이었어요. 게다가 거실엔 저희 남편과 전 형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의 액자에 여러 장 걸려 있더라고요. 딱 봐도 신혼집 분위기가 풍기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아주 눈이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뭐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 오늘도 회사에 일 있어서 집에 못 온다고 하지 않았었어? 우리 애들이 당신 보고 싶어 하는데 이번 주에도 못 온다고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회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형님하고 같이 있는 건데. 설마 둘이 나 몰래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아무리 둘이 전에 친했어도 주말에 단둘이 집에 있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도대체 다 뭔데? 지금 둘이서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도 내가 형수님이랑 친한 거 알잖아. 형수님이 우리 형이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미안한 마음에 몇 번 찾아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뭐? 그럼 둘이서 놀아놨다는 게 사실인가 보네.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아주버님이 바람 피웠을 땐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더니 이젠 당신이 이 여자랑 놀아나? 너 아주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났을 때 두 손 들고 환영했었겠다. 나 몰래 둘이 편하게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신났겠네. 너 여태까지 주말에 집에 자주 안 온 것도 다 이 여자랑 있느라고 그런 거였어? 맞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당신이 다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게. 나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혜원이 사랑해. 그래서 혜원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먼저 회사에 얘기해서 발령 내달라고 한 거야. 당신 속인 건 정말 미안해. 뭐? 혜원이? 아, 이제 네 형이랑 이혼도 하고 너랑 그러고 그런 사이 됐으니까 혜원이라고 부르나 보네. 야, 전혜원. 네 입으로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그동안 널 형님으로서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따지자 그 여자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하더군요. 동서,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동서도 내가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잖아. 그런데 전 남편한테 3번이나 배신당하고 이혼하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그때 내 옆을 따스하게 지켜준 게 바로 이 사람이야. 나도 동서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 동서, 내가 진짜 미안해. 동서한테 상처 줄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다고? 내가 봤을 땐 전혜원 네가 제일 나빠.
너 네 남편 바람 피웠을 때 나한테 울면서 하소연했던 거 기억 안 나? 어떻게 와이프를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냐면서 울고불고 했었잖아. 배우자가 배신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큰지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한때 가족이었던 날 이딴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안해. 나도 잘못된 건 아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걸 내가 어떡하겠어. 아무리 마음이 가더라도 아닌 걸 알면 접었어야지.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수랑 시동생 사이였던 사람끼리 이딴 짓을 해.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야. 니깟 것들은 바람을 3번이나 피운 아주버님 욕할 자격도 없어. 셋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야, 윤두희. 저 여자 남편이 바람 피운 걸 2번이나 용서해줬는지 몰라도 난 그렇게까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내. 나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알겠어?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변명도 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장님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더군요. 저는 부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장님, 제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껏 초대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행히 부장님은 집안일이 먼저라면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기절할 듯이 놀라시더군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누구랑 살림을 차려? 아이고,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네. 자식이라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어찌 둘 다 짐승 같은 짓만 하냔 말이야.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첫째 아들이 되먹지 못한 건 알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까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지형 전처랑 그러냔 말이야. 시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전화해 얼마나 사과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두 분 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너무나 큰 충격에 한동안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펄쩍 뛰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빠가 엄청 크게 화를 내셨어요. 참나,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수연이 너, 그놈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절대 받아주지 마라. 내가 봤을 때 그놈은 절대 갱생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다신 그놈하고 상종도 하지 마. 알았니? 당연히 저도 그 인간과 상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 소송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남편이 아예 집에도 안 오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연락도 한 통도 안 하는 거예요. 저야 그렇다 쳐도 저희 애들은 보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주말이 한 번 더 지났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두 인간을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일하는 회사의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두희 씨, 어제부로 퇴사하셨는데요. 네? 퇴사했다고요?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까발리고 난리를 칠 계획이었는데 하루 전날 퇴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이번에 그 여자가 일하는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혜원 선생님 어제 퇴사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출근 안 하실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같은 날 둘 다 퇴사했다는 걸 보니 제가 이렇게 복수할까 봐 미리 수를 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야반 도주라도 했는지
그 집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여러 통 보냈더니 그제서야 답장이 오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우리 애들 양육권도 당신한테 넘기고 내 재산도 당신한테 다 줄게. 난 이 여자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말고 나 용서하지도 마.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는 건지 재산이랑 양육권까지 다 포기하고 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자 하나 때문에 저희 애들까지 외면하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지만 차라리 그냥 받을 거 다 받고 두 인간은 천벌받길 바라며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애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로도 모자라 그 상대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전 형님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많다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 저희 애들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경제력이 있어야 애들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부장님도 대충 눈치를 채셨는지 그날 먼저 간 일에 대해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토닥여 주시더군요. 김 과장, 집안에 많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선 티도 못 내고 일하느라 힘들지? 그런데 김 과장도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 다 김 과장 편이잖아. 김 과장이 일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하고 직원들한테도 잘해줘서 다들 얼마나 김 과장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참지만 말고 휴가라도 갔다 와. 알았지? 제가 안 좋은 일로 이혼했다고 회사에 굳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회사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고 저를 다독여주니까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회사에 오래 몸담았던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자주 저희 집에 와 애들을 봐주고 계세요. 제 남동생들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애들과 놀아주더라고요. 누나, 오늘 조카들은 내가 책임지고 놀아줄 테니까 누나는 푹 쉬어. 알았지? 얘들아, 오늘 삼촌이랑 어디 갈래? 동물원 갈까? 아니면 놀이공원? 아니면 워터파크나 수족관은 어때? 으아, 그럼 수족관 갈래요, 수족관. 거기 가면 상어도 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상어도 볼 수 있고, 가오리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같이 수족관 갔다가 삼촌이 상어 인형도 하나 사줄까? 아싸! 상어 인형 완전 좋아요. 그럼 난 매일 잘 때마다 상어 인형이랑 같이 자야지. 그래, 그럼 삼촌이랑 놀러 가게 얼른 옷 갈아입자. 가서 삼촌이 맛있는 구슬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자, 다들 옷 갈아입으러 출발! 비록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덕분에 전 그때 일을 최대한 떠올리지 않고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턴 아예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게 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그 일을 제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그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였습니다. 동서, 나야. 잘 지내? 나 이런 말 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동서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뭐라고? 부탁?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해? 부탁은 무슨 부탁이야?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그래.
나 사실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날 놔주질 않아. 솔직히 그때 동서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처음엔 그래도 행복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놀고 먹기만 하잖아. 둘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오는 바람에 지방에서 나 혼자 학원 강사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인간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더라고. 내가 제발 돈 좀 벌라고 해도 자기가 나 때문에 처자식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나더러 책임지라는 거야. 근데 나 이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제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다고. 참, 시동생이었던 놈이랑 눈 맞아서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헤어지고 싶다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헤어지고 싶으면 둘이 알아서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처자식도 버리고 인생 망쳤다고 하니까 처자식을 다시 돌려주면 나한테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이 사람 좀 다시 데려가면 안 될까? 물론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동선의 애들 아빠잖아. 야, 내가 무슨 필요 없어진 쓰레기 처리해주는 쓰레기차인 줄 알아? 왜 나보고 그딴 놈을 데려가라 말하고 난리야? 야, 전혜원, 나 그딴 놈은 10트럭을 갖다 준데도 싫어. 그러니까 너나 데리고 살아.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정도로 대단한 사랑이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괜히 악취나는 쓰레기 나한테 들이밀지 말고. 알았어? 동서,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제발. 나한테 백날 부탁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전화 끊어. 이거 다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괜히 나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게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형수와 바람이 나서 처자식까지 버리고 떠난 주제에 이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한테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애초에 인성이 덜 된 사람이었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전 시부모님이 제일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3번이나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하고 둘째 아들은 전 형수랑 바람나 이혼당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잖아요. 전 시부모님께선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얼굴 못 들고 다니실 거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자식이 되어서 부모한테 이런 불효를 하는 인간들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충격을 받았던 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전 형님이라는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 남편의 배신보다도 전 형님의 배신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겪어봤으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전 이번에 이 사연을 유튜브에 보내는 걸 마지막으로 그 일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잊어보려고 해요. 앞으로는 안 좋았던 일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저희 애들과 행복한 미래만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앞으로의 나날들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던 5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일들로 알게 된 건 바로 옛말 중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복했던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 친정은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5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만 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시려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바로 엄마랑 같이 폐지를 주우러 다녔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 공병이 한 병당 20원, 3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엄만 일이 없을 때면 종종
폐지랑 공병을 주우러 다니셨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공병을 많이 발견했던 날이었어요.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엄마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이것 봐. 와, 오늘 병이 엄청 많다. 그치?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모으면 금방 부자 되겠어. 그래. 아이고, 우리 딸 부자 되고 싶어? 그러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만 팔면 정말 부자 되겠는걸? 어, 엄마, 내가 매일매일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 하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역시 우리 딸. 엄마가 영숙이 덕분에 힘이 절로 난다. 절로 나. 엄만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무단히 노력을 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엄만 굳은 일을 늘 해야 하셨죠. 집안 형편이 이러니 결혼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가난한 집 홀어머니 장녀에게 장가를 오겠나 싶었는데 그런 제 생각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했죠. 그런 남편은 저에게 다정다감했고 전 그런 남편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전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앞으로 모든 게 꽃밭처럼 행복하게 펼쳐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 가난이야 네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너랑 우리 아들 사주가 얼마나 안 맞는지 알기나 하니? 니들 결혼해도 곧 이혼 안 된다. 절대 맞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 엄마, 그런 미신 좀 믿지 마세요. 2년 동안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만 잘 지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연애할 때야 뭔들 안 좋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니들 결혼 절대 못해. 남들 다 팔자대로 사는 거야.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는데 쟤도 안 그러겠어? 그런 소리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정말 엄마 안 볼 테니까요. 허참, 누가 네 말에 겁이라도 먹는데니?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여자에 미쳐선 너도 결혼하면 현실이 보일 거야. 엄마 말 안 들은 거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말어. 시댁에선 절 엄청나게 반대하셨고 저희는 결국 시댁의 반대 속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절 위로했어요. 어딜 가도 사랑받을 사람인데 자신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하다고 했죠. 결혼을 하고서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저흰 가난 속에서도 늘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2년 뒤엔 딸도 태어나게 되었죠. 남편은 가족에게 헌신적인 가장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자기 전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보, 다음엔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지환이랑 지훈이 데리고 우리 여행 가자. 실은 내년에 사장님이 월급 올려주신다고 하셨어. 직급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우리 차도 새로 사고 그러자. 정말?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셨어? 와, 당신 노력한 보람이 드디어 보이나 보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우리 남편 승진시켜줘야지. 월급도 2배, 아니지, 3배는 올려줘야 하는데. 그치?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 아, 요즘 나 진짜 행복해. 예쁜 당신이랑 토끼 같은 자식들이랑 이렇게 오순도순 사는 걸 늘 꿈꿨었는데 고마워 여보. 승진 소식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불행은 서서히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면서 남편은 월급이 계속 밀리다 결국 실직을 하게 됐어요. 다시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렇게 1달, 2달을 쉬게 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식당 일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니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목돈을 들고 와 밀렸던 반값과 세금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전 밀린 월급을 받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실체를 알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니? 그나저나 니들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참, 그렇게 잘 살겠다면서 떵떵거리더니만 이러고 사니? 아휴, 그래서 너는 일은 하고? 아니요, 아직 둘째가 어려서. 뭐?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를 둘씩이나 낳고 우리 아들 어디까지 벗겨먹을 거야? 아들도 모자라 시댁돈까지 받아가더니만 일도 안 한다고? 세상에, 아휴, 내가 이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네? 돈을 받아가다뇨? 어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발뺌하는 거니? 저번에 우리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집에 와서 빌고 또 빌길래 돈 좀 쥐어줬다. 너 그것도 모르니? 어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순진한 척은? 아휴, 여기 온 내가 바보지, 바보야. 너 우리 아들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래서 그 돈 네가 갚어. 남편은 시댁의 도움을 요청해 돈을 받아왔던 거였고 저에겐 밀린 월급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혹시나 제가 사실을 알면 신경 쓸까 봐 말도 안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절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던 남편은 여기저기 발로 뛰며 이력서를 넣고 틈틈이 건설 현장에 나가면서 안 하던 막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성실함 때문에 시댁에 빌렸던 돈도 금세 갚을 수 있었고 저희도 다시 이전의 행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1순위라고 얘기를 했죠. 특별한 날이면 남편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곤 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저번에 당신이 이거 갖고 싶다고 했잖아. 생일 선물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여보. 여보, 그때 잠깐 했던 말을 어떻게 들었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정말 매일매일 선물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당신한테 내 전부를 다 털어서 금은보화 잔뜩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항상 미안할 뿐이야. 앞으로 내가 당신 더 행복하게 해줄게. 알았지? 늘 저를 먼저 챙기고 이해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 역시 삶의 행복을 느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에게도 너무나 잘해주었고 아들과 딸에겐 누구보다 듬뿍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 남편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남편이 저에게 유난히 애정 표현을 했던 날이었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절 뒤로 껴안으며 속삭이는 말에 전 기분이 너무나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여보, 사랑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여자야. 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아이, 뭐야. 당신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해? 내가 어제 책에서 봤거든. 항상 아내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우리한테 행복이 더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뭐야, 나도 책 좀 봐야 되겠는걸? 우리 남편 멋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더 멋진 줄은 몰랐네. 알았어, 여보. 그러면 내가 이따가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동태찌개 그거 끓여놓을게. 그러니까 오늘 빨리 와요. 와, 진짜 행복이 찾아오네. 맛있게 끓여놔야 돼. 오늘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올게. 남편의 말에 아침부터 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청소라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한 오후쯤이 됐을 무렵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선 전 까무라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응급실이요? 저희 남편이 쓰러졌다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하늘에 빌고 또 빌며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에겐 더욱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렇게 떠나면 어떡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여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순진한 내 아들 꼬셔다가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잡아먹었냐? 어떻게 내 아들이 죽어? 네가 살려내, 네가 살려내라고. 사부인,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딸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뭐요? 사부인? 사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 떠난 거야. 당신 딸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평생 장수했을 텐데. 당신이랑 당신 딸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제 머리를 잡아 뜯으며 절 원망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그 순간에도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고통스러웠죠.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갖은 순환에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울고만 있으니 엄만 제 손을 부여잡고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어요. 영수가, 영수가 미안하다. 다 나 때문이야. 이 엄마가 너무 못나서 네가 이런 일을 다 겪는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남편을 일찍 잃고 너도 남편을 일찍 잃고 이게 다 무슨 팔자인지 다 내 탓이다. 내 탓. 엄마, 엄마 탓 아니야. 진짜 내 탓인가 봐. 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 건강하게 잘 살았을 텐데.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 탓이야, 엄마.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니까 네 탓하지 말고 엄마 탓하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이 어린 아이들 두고 박서방 눈이나 감을 수 있었겠니? 박서방 안쓰러워서 어쩌면 좋니?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제 생활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삶의 의지를 갖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제 두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첫째 아들이 8살이었고 둘째 딸이 6살이었으니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전 뭐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전 정신을 차리고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부탁한 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서빙을 했죠. 아침부터 저녁 마감 때까지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으니 몸은 힘들었지만 전 아이들만 생각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일을 해서 어느 날은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일해. 누가 보면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줄 알겠네. 이번 휴일에도 안 쉴 거야? 네, 돈 벌어야죠. 애들이 아직 어려서 앞으로 애 키우려면 돈 많이 필요해서요. 아휴, 자식도 자식이지만 자기 몸도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병나. 이번 휴일에 나오지 말고 쉬어. 알았지? 그러다 쓰러지면 다 자기 손해라니까. 괜찮아요. 아직 젊은데요, 뭘.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저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년을 그 식당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절 많이 생각해 주셨고 배려도 해 주셨어요. 워낙 주인 아주머님이 음식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됐죠.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절 부르시더니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기야, 자기 혹시 주방일 배울 생각 있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일부터 주방 아줌마가 못 나온다네. 혹시 생각 있으면 보조로 주방 들어가면 어떤가 싶어서 말이야.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저 음식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 그럼 보조부터 한번 시작해 볼래? 자기 손도 야무지고 빠르니까 금방 잘 배울 것 같은데. 이거 잘 배워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전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그 식당에서 거의 8, 9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았죠. 친정엄마도
절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주셨고, 가게에서도 조금씩 음식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친절하게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사장님도 가게를 이전한다고 하셔서 이 기회에 제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은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세팅 깔끔하지? 자기야, 여기서 장사 열심히 해서 대박 나. 알았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엄청 잘할 것 같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음식 세팅도 다 알려주시고, 사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에휴, 이게 뭐라고. 다 자기가 잘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덕분에 우리 가게도 잘 됐잖아. 그래서 큰 곳으로 이전도 하게 됐고,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만큼 실력도 되고 말이야. 앞으로 좋은 음식 잘 만들어서 대박 나. 그렇게 가게 사장님의 응원으로 시작한 갈비탕 집은 먹고 살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엄청난 대박 매출은 아니었지만 친정엄마 아이들 저까지 이렇게 네 식구 생활을 할 정도였죠.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남자 손님이 혼자서 갈비탕을 먹겠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술을 주문하고 저에게 경악스러운 제안을 하기도 했죠. 어이, 여기 주인장 술 한번 따라봐. 난 여자가 따라준 술만 마셔서. 술은 제가 따라드리지 못합니다. 직접 드세요. 뭐? 아니,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손님이 왕인데 손님이 따르라면 따라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근사근하게 술도 따라주면서 단골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망하는 거야. 어? 참, 기가 막혀서. 저기요, 손님. 왕도 왕 같아 대접받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갈비탕 못 드리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에이, 더러워서 정말. 여자가 저렇게 기가 세니까 누가 여기로 와? 가끔씩 진상 손님들이 올 때마다 기운이 빠지기도 했지만 전 열정을 다해 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식당에 매달려 살아야 하다 보니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정말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선 학교 끝나면 늘 식당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가서 쉬라며 아무리 말려도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어느 날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에 마음이 시리도록 아프기도 했어요. 가게 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니까 왜 왔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왜 와? 저녁은 먹었어? 학교에서 먹었지. 엄마가 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어? 뭐 도와줄 건 없어? 엄마, 오늘은 가게 일찍 마감하고 들어가서 쉬자. 그래, 엄마. 안 그래도 엄마 요즘 몸 안 좋다면서 얘기했었잖아. 어제도 안 쉬고, 오늘도 원래는 쉬는 날인데 문을 왜 열었어? 얼른 마감하고 가자. 내가 정리한다. 이토록 착하게 자란 아이들을 남편이 봤다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들어 울컥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소소한 행복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던 불행은 다시 스멀스멀 제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남편에 이어 엄마까지 돌아가시자 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금 잡아준 것도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엄마, 엄마 힘들지? 할머니가 항상 엄마 챙기라고 하셨어. 엄마 힘내. 그래, 우리 딸 힘내야지.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꾸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슬퍼서 그래. 엄마가 못나서 할머니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할머니는 엄마 덕분에 너무 행복하시댔어. 엄마가 너무 씩씩하게 잘 살아줘서 할머니 기특하고 고맙고 행복하시대.
그러니까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할머니한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자랑이셨대. 딸의 얘기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집 생계를 위해 남의 집 파출부일도 하고 폐지를 줍기도 했었던, 늘 자식들에게 희생하던 엄만 끝까지 자식들 생각만 하시다 돌아가셨던 거였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전과는 다르게 제 머리는 무언가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건조했던 제 일상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전 그분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을 느끼곤 했죠. 어르신, 폐지 찾으세요? 아휴, 어쩌죠? 오늘은 폐지가 없는데, 날도 추운데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하시고 가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지금 좀 한산해서 괜찮아요. 여기 앉아서 이것 좀 드세요. 많이 추우시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따뜻하게 차도 한 잔 마시고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부턴가 매일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고 제 가게에도 매일 들르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때 엄마도 저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는데 생각이 드니까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폐지가 나오면 차곡차곡 정리했다가 할머니가 오시면 바로 건네드리곤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나올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빗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아이고, 비 다 맞으셨네. 이 비에 나오셨어요? 아이고, 얼른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것만 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옷도 다 젖었고, 괜찮아요. 아유, 제가 안 괜찮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요. 할머니, 이러다가 큰일 나요. 비 많이 올 때 나오시지 마시지.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원래 비 맞으면 감기 잘 걸리는데 따뜻한 거 먹으면 좀 나아요.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늘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미안해서 어쩌나. 괜찮아요. 저도 어르신을 보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요. 천천히 드시고 몸 좀 녹이시고 비 좀 잦아들면 그때 가세요. 전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폐지를 주우시던 분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항상 볼 때마다 리어카에 가득 찬 적이 없더라고요. 리어카를 끄시는 모습이나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들이 처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머니에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 할머니 깜짝 놀라셨죠. 할머니, 이거요. 저희 가게 폐지 정리도 해주시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많이는 못 드리고 제가 5천 원 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걸. 괜찮아요. 폐지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돈까지.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매번 폐지 버리러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가득 쌓아놨다가 골치 아플 때도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깔끔해서 전 너무 좋아요.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으세요. 어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씨도 고운지 고맙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러지 못해 아쉬웠죠. 더 드리면 왠지 저도 부담이 될 것 같아 5천 원씩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가게 오셨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할머니께 잠시 쉬어 가시라며 말을 건넸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사실 어르신 들어오시면 손님들이 막 들어올 것 같아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어르신 저희 가게 오시니까 손님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참 말도 예쁘게 하시네요. 그러면 좀 신세를 져도 될까요? 그럼요. 그나저나 식사는 하셨어요? 마침 점심때라서 저도 막 밥을 먹을까 했었는데 어르신이 제 밥 친구 해주세요. 갈비탕 좋아하세요? 아이고, 점심 먹었어요. 전 괜찮으니까 어여 식사하세요. 에이,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럼 어르신 조금만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먹어요. 그렇게 식사를 드렸더니 분명 점심을 먹고 오셨다고 하셨던 분이 밥을 정말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밥은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날 그 일로 저와 할머니는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이 주신 5천 원 덕분에 제가 약도 사 먹고 파스도 사고 배고플 때 라면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어르신, 언제든지 배고프실 때 그냥 들어오세요. 어르신 갈비탕 한 그릇 정도는 제가 내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더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성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할머니는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늘 제가 갈비탕을 드린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시고 저에게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일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주변에선 제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죠. 언니, 아까 보니까 뭐 택배 온 거 같던데 그거 박스 어딨어? 내가 좀 가져갈게. 으이구, 너 또 박씨 할머니 가져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 자, 여기 있어. 왜 옆집에도 물어보지 그래? 어제 물건들 잔뜩 들어와서 아까 정리하고 있던데. 정말? 물어봐야 되겠다. 앞으로 뭐 시키면 박스 좀 모아놓아줘. 가져가는 거 내가 할게. 예, 너 박씨 할머니랑 같이 폐지 줍기라도 하는 거야, 뭐야. 그래, 나 폐지 주니까 좀 도와줘. 언니 아는 사람들한테도 좀 모아달라고도 해주고. 전 그렇게 주변에서 폐지를 모아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머니 신경 쓰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할머니 표정이 늘 어두웠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정말 세상을 다 산 것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폐지를 줍고 계신 할머니가 정말 제 친정엄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홀로 힘들었을 친정엄마에게 누군가가 나타나 따뜻한 한마디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할머니에게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어르신,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와, 오늘 어제보다 많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위 분들이 이렇게 다 모아서 주셨나 봐요. 네, 좀 모아뒀어요. 어차피 버려야 하는 거 어르신이 정리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어르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 잃지 마세요.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르신 보고 여기저기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 모습에 전 오래전 제 친정엄마도 같이 위로를 해드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는 명절이었는데 할머니가 그날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가게에서 명절 음식을 먹자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아휴, 오늘 명절인데 오늘은 좀 쉬시지.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 가게에서 간단하게 명절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유, 아니에요. 금방 일 끝내고 나도 들어가 보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 저희도 명절이라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서 소소하게 기분이라도 내보자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으니까 같이 드세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날은 명절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항상 고단하고 피곤해 보이셨던 할머니도 그날은 옅은 미소도 보이시면서 즐거워 보이셨죠. 아이들도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난다며 유난히 더 잘 따르고 챙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도 아이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답니다. 그 뒤로 할머니와의 소소한 인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동네에서 보이지 않으셨죠.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시자 저는 수소문 끝에 할머니의 집을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멀지 않은 곳에 지하 1층 새방살이를 하고 계셨어요.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열어보니 문이 잠겨 있지가 않더라고요. 서둘러 들어가 할머니를 보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아휴, 이 열 좀 봐.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휴, 안 되겠네. 119 불러야 되겠어요. 저는 급히 119를 불러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입원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며칠 동안 고열을 앓고 계셨고 거기다가 폐렴이 생겨 고령이나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치료를 받고 한시름 놓은 뒤 전 겨우 정신을 차리신 할머니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지으셨고 전 그런 모습에 울컥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아휴, 할머니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죠.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그냥 집에 계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앞으로 희망도 없고 그냥 이대로 눈 감아도 괜찮을 것 같단 생각을 했어요. 리어칼 끌다가 삐끗해서 다리가 다쳤는데 도저히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머리도 핑글핑글 돌아서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혹시 연락할 가족분은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면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날이 추워지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일을 못하고 몸도 성치 않으니 자포자기한 상태로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 말을 듣고 전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저는 할머니 간병을 매일매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족 얘기를 아무리 꺼내도 별 말을 하지 않으셨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가족 얘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그 내막을 알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혼외 자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혼외 자식도 다 품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 아들, 딸 이렇게 둘 낳고 키우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더라고. 미안하다면서 말하는데 그날 하늘이 노래지면서 땅으로 쑥 꺼지는 줄 알았지. 근데 집안 식구들이 다 그 애 미워했어. 이름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 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근데 할머님 품어줬다뇨. 애가 너무 불쌍했어.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은 투명인간 취급에 눈칫밥 먹으며 크는 애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품었지 뭐. 처음엔 나도 그 애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했어. 너무 화가 나 다 놓고 떠나버릴까 싶다가도 아무것도 모른 저 어린애가 뭘 알겠나 싶더라고. 거기다가 나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저 애한텐 나밖에 없겠구나 싶으니까 그때부터 내 자식이 된 거지. 사실 할머니에겐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이 할아버지의 혼외 자식이었죠. 할머니는 밖에서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도 품으며 애지중지 키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아끼며 사랑으로 보듬고 키웠는데 왜 할머니가 폐지를 죽게 되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에게 재산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애정으로 키운 자식들이 3명이나 있는데 할머니 혼자 매일 폐지를 주우시며 어렵게 사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더욱 경악할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럼 어르신, 자식들은 언제 병원에 오신대요? 며칠 내내 제가 와도 안 보이던데 설마 연락도 안 하신 거예요? 빨리 하셔야죠. 그래야 자식들도 알죠. 우리 막내는 25살 땐가 그때 호주로 일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정착하고 산다면서 떠나버렸어. 걔도 참 질렸겠지. 애비라는 사람은 자길 평생 인정도 안 해주니 얼마나 집이 지긋지긋했겠어. 내가 가지 말라고 엄마 옆에 있으라고 붙잡았지만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보내달라는 아들을 내 차마 잡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막내 떠나고 한 4년 있다 남편도 암으로 죽었지. 그럼 다른 자식들은요? 첫째 아들이랑 둘째 딸도 있잖아요. 말도 말어. 걔네들 처음엔 날 모시겠다 어쩐다면서 날 위해주더니만 합가했더니 야금야금 남은 재산들을 다 뺏어갔지. 사업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가져가고 생활 힘들다면서 도와달라고 가져가고 그렇게 남는 게 없어지니까 날 제일 먼저 버리더라고. 예?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아휴 참. 나도 우리 자식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며느린 집에서 밥만 축낸다고 눈치 주지. 아들은 날 외면하지. 거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데 기어코 나한테 나가라고 하더만. 겨우 반지하 새빵 구할 도만 가지고 나왔어. 에휴, 그 나쁜 것들. 앞으로 볼 일도 없겠지만 보고 싶지도 않어. 전 그제서야 할머니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은 후에 연을 끊어버렸으니 할머니에게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워 입원 한 내내 제가 더 보살피고 챙겨드렸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전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죠. 그날 후로는 저와 할머니는 둘도 없는 절친이 돼서 더 자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김영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근데 무슨 일로 절 찾으시죠? 아, 혹시 박영래 할머니 아시나요? 저 박영래 할머니 막내 아들 정승현입니다. 예? 그 호주 갔다던 그 막내 아들이요? 저희 어머니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봅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살고 계실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남성을 당황스럽게 쳐다보고 있던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셨죠.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그 표정만으로도 할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았어요. 아이고, 여기 우리 승연이야. 내가 말했지? 어머, 어르신, 너무 잘생기고 등치도 크고 키도 진짜 크네요. 어르신 진짜 아들 잘 키우셨네요. 그래, 내가 말했던 내 막내 아들이 날 찾아왔어. 영영 한국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르신 왜 우세요? 이 좋은 날 왜 울어요? 그렇게 애타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 왔는데 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얼른 갈비탕 한 그릇만 내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네 갈비탕 우리 아들한테 사주고 싶어서 왔네. 오늘은 내가 계산할 거야. 알았지? 그동안 봐왔던 할머니 모습 중에 그날은 제일 환한 표정이셨어요.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찬도 올려주면서 애틋한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아끼면서 막내 아들을 키웠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겨운 갈비탕을 먹고 난 후 저와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할머니 아들은 바로 할머니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게 됐어요. 그럼 한국에는 아예 오신 건가요? 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형 누나한테 이렇게 당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꼭 한번 보러 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왜 연락은 안 하셨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15년이나 지났잖아요. 사실 용기가 안 났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싶지만 여긴 상처가 많은 곳이라서요. 그래도 이젠 어머니 상황을 알았으니 두 번 다시 떠나지 않으려고요.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편으론 할머니 막내 아들의 상황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생을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 같았던 가족들 사이에서 벗어나려고 떠난 호주 워킹 홀리데이가 막내 아들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됐던 거였고, 그렇게 호주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떠난 호주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고생하며 장사를 배웠고 사업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뒤늦게 할머니의 상황을 알고서 내내 미안해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막내 아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셨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 뒤도 깜짝 놀랄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이제 어르신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여기서 장사하면서 어머니 모시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 제가 보답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보답은요. 원래 이웃사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뭘. 제가 또 뭐 별거 한 것도 없고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제게 그동안 해주셨던 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전 이게 뭔가 싶어서 안을 열어봤는데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입니다. 저희 어머니 매일 5천 원씩 주시고 병원도 데려다 주시고 또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맛있는 갈비탕도 매번 주시고 명절 때마다 챙겨주셨고요. 사실 그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부담스러우실까봐 3천만 원 넣었습니다. 부족하시면 제가 충분히 더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아유, 아니에요. 저 이거 받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정말로 저희 엄마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뭐라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친정엄마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제안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도 아니었기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제 손을 덥석 부여잡고 봉투를 지어준 사람은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얼른 봐도 내가 언젠간 복 받을 거라고 그랬지? 어르신, 저 그 돈 못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뭘 바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어르신도 잘 아시잖아요. 괜찮어. 자네 이 정도, 아니, 이보다 더 많이 받아도 돼. 이거 가지고 자네 꼭 필요한댔어. 나 이거 안 받으면 자네 얼굴 안 볼 걸세. 우리 아들이 꼭 주고 싶다고 해서 온 거야. 아휴, 참, 저 정말 못 받아요. 받아. 이거 안 받으면 나 이제 진짜로 여기 안 올 거야. 우리 그렇게 정들었는데 나 안 봐도 되겠어? 얼른 거절하지 말고 받아. 자네랑 나랑은 이제 평생 인연인 게야. 자네도 그럴 수 있나?
당연하지, 어르신. 저 이제 어르신이랑 절친이잖아요. 그래, 영수가. 영숙이 너 내가 정말 딸 삼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거다 생각하고 봐도. 저도 어르신만 보면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매번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르신, 제가 더 감사드려요. 그렇게 몇 번의 거절 끝에 기어코 돈을 쥐어주고 두 사람은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정말 한국으로 여자친구가 들어와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도 한국 사람이었더라고요. 여자친구 역시 한국에 부모님이 다 계셨고 양가 상견례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 뒤로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오셨는데 할머니 얼굴이 아주 달라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르신, 저 진짜 몰라볼 뻔했어요. 얼굴이 아주 그냥 피셨네, 피셨어. 아들 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럼, 이거 봐봐. 나 이렇게 팔팔하지? 여기 이렇게 근육도 생겼어. 아들 오니까 아주 그냥 없던 힘도 절로 생기고 너무 좋아. 어르신 진짜 좋아 보이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다음 달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거 알지? 영숙이 내가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올 거지? 아유, 당연히 가야죠. 누구 결혼식인데. 제가 앞에서 예쁘게 사진 찍어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아드님과 집을 구해 함께 살고 계세요. 아드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며느리도 살뜰하게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건강한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흐뭇했답니다. 할머니 막내 아들에게서 받았던 그 3천만 원은 어떻게 했냐고요? 사실 저 또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전 아들, 딸을 불러 제 계획을 발표했죠. 제 계획을 듣고선 아들, 딸 모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얘들아, 엄마가 받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이 해봤거든. 생각해보니까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절반은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게 어떨까? 와, 엄마 너무 좋은 생각이야.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해. 그니까 엄마 진짜 대단하다. 난 다른 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엄마 진짜 최고야. 그렇게 아들과 딸은 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줬고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됐어요. 나머지 절반은 할머니 말씀대로 나중에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쓸 예정이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에겐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어요. 할머니와 할머니 막내 아들은 꼭 돌아가신 엄마, 남편이 보내준 것 같아요. 앞으로 할머니와 그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응원해 드리려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른다는 게 정말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그 전에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장사를 하지만 하루에 적게는 3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돈도 돈이지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 막막하고 괴로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든지 희망은 분명 존재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